빅데이터 시대가 제대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이제 장애물이 이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오류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찬희 쌤이 의료보험공단의 의료기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의문은 의료 기록은 내 개인 정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 그렇죠. 진짜 중요. 예. 예민한 아까 알파조님이 정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양한 개인 정보들 네.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들도 있는데. 그렇죠. 내 질병에 관한 정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회사가 그 정보를 마음대로 취득해가지고 가공할 권리가 있는 건지 또 이제 그런 빅데이터 기술로 독점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뭐 이런 의문들이 좀 들어요. 그거는 굉장히 정당한 의문인데 말씀하신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빅데이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대량의 의료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겠지만 네. 바로 그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빅데이터 활용의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빅데이터의 절대 다수가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 덕분에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가 생산되고 있는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생산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도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기기가 있는데 너무 많죠 요새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등장했는데 웨어러블 기기라는 것도 만들어졌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사물,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뭐 냉장고가 이제 모든 걸 알아서 주문해 준다라는 네, 얘기가 그 광고에서 있듯이. 봤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기기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도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12년 한 해 동안 인류가 만든 데이터의 양이 2.8 제타바이트예요. 아니, 제타바이트 또 뭐야? 테라보다 더 새로운 테라보다 새로운 더 난이인 크구나. 거죠. 예. 근데 그러네요. 2012년 한 해 동안에 모은 이 데이터의 양이 그동안 인류가 생산한 전체 데이터 양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마어마하다. 정보라고 기하급수 이게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이걸?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네네. 것들이 네. 다 정보화돼 디지털 정보화돼서 네. 그게 온갖 가지 이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정보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구성할 수 없는 정말 셀 수 없이 방대한 양의 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상당수가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SNS에다가 맛집을 가서 사진을 올렸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저장돼 있는 모든 운행 정보, 내가 탄 운행 정보들. 네. 그다음에 길거리와 공공장소의 CCTV에 찍혀 내 사진이 그렇죠. 다 네. 찍혀 있잖아요. 다 찍혀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는 그 네. CCTV가 네. CCTV를 찍었는데 그 무단 횡단하는 애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CCTV에서 찍어가지고 그 얼굴을 공개를 해서 아. 벌금을 물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 그래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내역 뭐 대표적인 그렇죠. 금융 신용 그렇겠죠. 정보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살고 있고 내가 언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내 개인 정보. 그다음에 내가 사용한 휴대폰 번호, 단말기 종류, 통신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다 알죠. 그렇죠. 그런 이것도 내 개인 신상 정보.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청취자분들 조지 오웰의 1984 생각나는 그럼요. 예. 네. 이게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순간이 다 이 빅데이터의 구성 요소로 변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진짜.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 같은 거는 내가 직접 생산한 정보잖아요. 내가 그렇죠. 뭐 사진을 찍든지 뭐 네, 네. 노래를 하고 그걸 찍어서 필름을 찍어갖고 올리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네. CCTV에 찍힌 내 얼굴이나 아하. 찍고 싶은 찍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신상 정보, 뭐 내 그렇죠. 생년월일, 그다음에 네, 네. 뭐 내 주소,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신상 정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은 나의 의도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정보는 맞는데 내가 개입한 내가 실제 내가 그 창작 활동을 해서 만든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정보들, 아. 신상 정보 그러니까요. 이런 종류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이 음. 그냥 찍혀 나가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노출되고. 네. 그래서 나랑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긴 하나
또 내 것이면서도 동시에 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면이 노래 가사 있어요. 같네요. 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내 것인 듯 아닌 듯. 이게 개인정보가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 개인정보가 기존의 저작권법에 네. 그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작권법은. 네. 거기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한 게 아닌 거죠. 내 개인 네. 신상 정보 내가 아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면 재산 가치가 없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내 창작물이 그 재산 가치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저작권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재산 가치가 발생하는 건데 네. 개인의 신상 정보는 내 창작물이 아니니까 저작권 보호 대상도 아니고 재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내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수집을 했어요. 뭐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내 신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쓸 때 그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냐? 그 회사의 소유예요. 아 그렇게 되죠. 억울하네요. 그 회사의 사유 재산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노동의 산물이라고 존 로크가 예전에 아 얘기를 그게 근대 한 게 기본 있어요. 사상이죠. 그죠? 네. 존 로크 우리가 네. 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음. 자유주의적 사유재산 이론이 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네. 그 회사가 개인 정보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재산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를 네.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노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네. 돈과 시간을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그 회사가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는 원래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이 법적 용어로 정보 주체라고 해요. 네네. 내 신상 정보는 내 거잖아요. 네네. 내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보 주체인데 네. 원래 주인은 난데 그 나한테는 아무런 대가를 이 회사가 지불할 이유가 없고 네네. 내 개인 정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만약에 돈을 벌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전부 전적으로 회사의 몫입니다. 야. 이 존 노크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네. 뭔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네. 이 참 억울한 면이 있고요. 네. 또 이상한 게 원소스는 우리한테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들이 수집 가공했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동하고 투자했다고 멋대로 쓰고 수익은 또 전부 독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죠. 예, 네. 그러니까 내 정보가 내 건데 그걸 맘대로 쓰는데 대가도 못 받아. 이건 소유권은 있는데 재산권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걔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미안. 아, 예, 미안. 네. 예. 아 기분 나쁘네 예, 진짜. 이게 네.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그 사이에 이게 없던 현상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뭔가 규정의 공백이랄까 또 빈 구석이 있을 그럴 것 같은데요. 같네요. 네. 이 원소스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법 규정 같은 건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 아,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서 이제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와 있는데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이 뭐냐면 정보 수집이나 제3자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원소유주의 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개인정보를 내 건데 내 정보인데 내 신상 정보인데 네. 그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 이용을 해도 좋다라고 할 때 네.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내 정보 다 갖고 있잖아요. 통신사 내 그렇죠. 정보 갖고 있는데 네. 이걸 다른 목적으로 다른 제3자한테 이용하라고 줄 때 이럴 때는 반드시 내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라. 네. 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고 그래서 이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정보 주체인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왜 서비스 가입할 때마다 이게 체크 표시 있고 네.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예스라고 체크해라. 네. 또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느냐 체크하고 네. 이거 체크 안 하면 근데 가입이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정보 주체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한테 부여한 게 아니고 네. 그거 안 하면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형식적이에요. 근데 되게 어쨌든 이게 형식적이야. 요 체크 표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생긴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네, 거기다가 내가 마케팅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필수가 있고 선택이 그렇죠. 있죠. 이제 예. 그런 데서 예. 선택을 하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정보 주체인 나한테 일정하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음.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으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해서 줄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주소 같은 경우들은 뭐 생년월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이제 그 수집을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암만 이제는 생년월일만 이제 그래요? 생년월일만 이제 네, 수집하도록 아, 네. 했는데 그렇구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개인 정보 주체인 나한테 정보의 원래 소유주인 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내가 이용을 해도 좋다라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져다 쓰든지 말든지 해라. 근데 꼭 그거 전부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근데 그런 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 별로 귀찮으니까 그 정보 세세한 거 다 동의. 읽기 어. 싫으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개인 정보를 그래서 아무나 나의 동의 없이 가져다 써서는 안 돼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빅데이터 업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눈에 가시화 될 수밖에 없는 싫어하겠네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 정보를 가져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고 막 싶어. 쓰고 마케팅 싶은데. 욕조, 네. 그러니까 맞춤형 예를 들어서 맞춤형 광고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음. 싶은데 이거를 가져다가 쓰고 싶을 때 나한테 매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뭐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게 맞다. 제 4차 혁명 시대에 이게 웬 말이냐. 개인정보 보호가 웬 말이냐.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거든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그럼요. 그런데 이 헌법에 보호된 헌법이 보장하는 내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빅데이터 산업의 이윤 추구 논리가 지금 이렇게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당연히 기본권이 우선해야죠. 그거는 이제 마돈나님 그 생각인 거고. 업계는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 업계는. 기본 네. 업계 같은 네네. 경우에는 네네. 이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기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또 한편으로 먹고 살 수도 없는 무슨 기본권이야 이런 뭘 얘기 먹고 되겠네. 살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네. 정면 충돌하고 있는 기본권과 이제 이윤 추구 네. 논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이제 그 해법으로 타협책으로 네, 네. 만든 게 뭐냐면 비식별화예요.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비식별화? 있어요. 네. 아직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는데요. 이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면 된다는 거. 내 이름만 쏙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 그래서 내 정보를 가져다 쓰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 빼고 이름을 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의료보험 정보가 있는데 내 이름만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럼 A라는 사람이 그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언제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받았고 이거는 다 갖고 있어. 그러네요. 네네네. 근데 나라는 사람만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식별화인데 혹은 익명화 기술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하자. 그러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개인 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게 개인 정보 보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비식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 정보 그 공단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정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인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다 민간한테 민간 보험사라든지 병원에 다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었어요. 의료보건 빅데이터 산업화 정책이라고. 그러셨겠죠. 의료보건 빅데이터 산업화 정책. 그래서 이 산업화 빅데이터를 많이 정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건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먼저 빅데이터 사업을 공공기관이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네. 이걸 갖다가 그냥 민간 회사들한테 그냥 날로 먹겠다잖아요. 내주는 거야. 물론 사용료를 내지. 내지. 근데 사용료를 내는데 네. 사용료를 이제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깎아주기도 깎아주기. 하고 이제 뭐 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모든 이런 예민한 개인 데이터들을 비식별화해서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를 해서 네.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그건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보험 청구 자료나 질병 데이터나 네. 의료기관 이용 기록 등등등등을 민간에게 개방해서 제약사들, 그다음 민간 보험 회사들이 보다 정확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서 서비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라. 이제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병원 기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제약사나 이제 보험사에 지금 넘어가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니 그러면 내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근데 내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익명화를 했기 재산권이 때문에. 없대잖아요. 재산권이. 내가 익명화를 했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하네. 예, 알포트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옛날 네. 그 약간 제 나이 갖고 뭐라 그러셨죠? 예, 옛날 코미디 생각이 나요. 네. 심영래 씨 아세요? 심영래 씨? 아 저 심영래 알아요. 우리는 알지. 네, 우리는 알죠. 알지. 우리 알아요? 이거 네네. 듣는 분도 아세요? 예, 젊은 분들 모르실 텐데 심영래 씨가 나온 옛날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영구라는 배역으로 나왔어요. 아, 그럼요. 연구 연구 어떻게 없다. 하냐면 연구 없다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예. 큰 이제 뭐 뒤에 숨어갖고 얼굴을 딱 감추면서 네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연구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비슷한가요? 또 그 얘기는 또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치 하시는 이게 자료는 그대로 있는데 네, 네. 이름만 안 싹 보인다고 지우면 가지웠다. 자료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는 거잖아. 개인정보 지금 이게. 아니다. 아니다. 개인정보 아니다 이러는 거잖아. 이게 연구 진짜. 없다고 똑같은 거지 이게. 그러네. 예. 진짜 그러네 정말. 야.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네네. 빅데이터의 영리적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그 성공적 사례라고 얘기했던 거는 네. 공공기관들이 공공행정을 갖다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스 네. 노선을 뭐 예를 들면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 그렇죠. 시민 편익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시민 활용됐던 편익을 사례. 위한 예.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이제 빅데이터 업체들이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 왜 빅데이터 사업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영리적 사용 시도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들이 음. 네.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지금 이제 일상화될 거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개인정보 규제를 둘러싼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인 거죠. 싸움이 그래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게 이제 타협점인 거예요. 그래 어때 빅데이터 산업을 막을 수는 없으니 네. 근데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가치도 있는데 네. 이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타협점으로 이제 비식별화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자라는 건데 이 업계의 주장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게 말이 비식별하지 비식별화 기술의 신뢰성을 확 보장할 수 없는 데다가 그렇죠. 네. 몇 번 돌리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의 정체성 금방 나와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익명의 정보가 데이터 분석과 조합 과정을 뭐 이 엄청나게 이게 돌리면 다시 개인 식별 정보로 전환이 되는 이런 사례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식별화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개인 정보 보호를 하는 기술이라는 거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특히 정부가 행정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신상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런 것들을 영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완전 개방하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보 사유화, 우리가 민영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정보도 개인 내 소유인 내 신상 정보를 사유화,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유화하는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정보 사유화 같아요. 아니 그럴 거면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들을 모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일 경우에 네. 세금을 왕창 물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은 또 그렇다 치고 이 세계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처럼 빅데이터 이 무분별한 이 영리적 활용을 보장해주는 흐름은 있는 것인지 또 그걸 이제 규제하고 제한하려는 흐름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그 문제는 뭐 우리나라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랑 그다음에 빅데이터 영리적 활용 사이에서는 정말 팽팽한 법정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법정 다툼이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보면은 기업들한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더 존중하는 역시 것으로 선진국이네요. 예. 그렇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었구나. 네.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네. 근데 네. 그래서 법정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구글이 당연히 여기 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구글이 계속 네.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구글의 쿠키 이게 사이트 쿠키라는 게 있어요. 쿠키 게이트가 있어요. 쿠키가 사이트 방문 이력이라는 거잖아요. 네, 방문한 게 뭐 몇 시간 방문했는지 어딜 방문했는지 네, 네, 네. 어딜 봤는지 다 나와 있죠. 그게 서버에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글의 쿠키 게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구글이 애플 웹 브라우저는 다른 걸 쓰잖아요. 네. 사파리라는 네, 웹 브라우저를 사파리, 네. 쓰잖아요. 얘 접속 이력을 사용자 모르게 수입해서 맞춤 광고에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발이 들어갔어요. 네. 이 사파리 이용자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네네. 했는데 네. 그때 미국의 연방소비자보호기구가 이 쿠키 이력을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보고 네. 개인정보로 보고 구글이 이렇게 동의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구글한테 2,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260억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눠줬나 그건 또 궁금하네. 네. 그리고 영국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이 뭐 전 세계에 있어요. 이런 사람 구글을 상대로 그 제기한 쿠키 게이트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네. 미국처럼 미국에서 연방 소비자 보호기구처럼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은 사파리 이용자의 쿠키 정보를 사전에 동의 없이 수집한 구글의 행위가 전자적 스토킹에 해당. 저는 좋다. 그렇다고 생각해. 맞다. 이 전자적 단어 스토킹. 좋다. 스토킹이다. 네. 아하.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사건이었었어요. 영국 법원에서. 그랬대 영국 법원이
브라우저 이용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아, 좋다. 그다음에 개인 정보의 남용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이거 어마어마한 판결이 나온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음. 거기에서 내 동의 없이 누가 가져다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보상을 받으려면은 조건이 뭐냐면 금전적 피해가 나한테 아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아.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례는 그랬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그동안.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근데 미국, 영국도 법이 지금까지는 네.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네.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금까지 그걸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전자적 스토킹이라고 해서 네. 금전적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너는 피해 보상을 해주라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브라우저 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남용에 해당하고 네. 그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적 고통만을 가지고도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판결을 탁 때리부거리거든요. 그런 거고 네. 최근에 또 유럽의 사법재판소는 2010년에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이버 하버라는 협정이 있었는데 미국하고 유럽 연합이 맺은 협정이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어떤 오스트리아의 대학생이 고발해가지고 유럽 사법재판소가 다룬 그 재판이었었는데 이 세이버 하버 협정이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가 제3국인 미국에서 불충분하게 보호받는 것은 유럽 실적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멋지다. 우리도 좀 뭐 소송을 준비해야 되나? 그럼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요, 이 거대 빅데이터 거물들의 그 전횡적인 개인정보 취득과 사용에 대해서 민주적인 어떤 통제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성급한 결론인데. 아, 저는 또 이제 이런 왜냐하면 바람직한 우리나라는 사례들을 보면서 예, 법에 명확하게 금전적 피해가 있을 경우라는 네.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내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의 피해가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아무 보상 못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쨌든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오남용의 폐해라는 것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영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강하니까. 네.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 사이 편익사에서 어떤 타협점이 날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까지 판례 아까 좀 전에 몇 개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네. 선진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들을 보면 정보 주체, 그게 나죠, 시민이죠. 네. 자기 결정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기본권에 더 충실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에 희생될 수 없는 가치다. 그렇게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이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박근혜 정부처럼 정부가 나서서 공공 데이터를 완전히 민간에게 개방해가지고 민간이 돈벌이를 해라 도와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작정하고 나서는 경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적 장벽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앞으로 싸움이 그럼 어떻게 될까? 네. 그러면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가를 놓고 아마 벌어질 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 보호의 대상에 어떤 정보들이 포함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바운더리를 그걸 둘러싼 싸움이 있다. 그걸 둘러싸고 아마 이 업계와 이 기본권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위치 기록 네. 그다음에 구글 검색 히스토리, 그다음에 웹 브라우징 패턴, 웹 사용 패턴, 그다음에 음성 명령 시리에서 뭐 이거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온갖 이거 우리가 소셜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이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죄에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빅데이터 산업의 걸림돌은 없어지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자체는 헌법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나머지 다 열어주면 네.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좋아하겠네요. 수 있겠죠. 진짜 좋아하겠네요.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어디까지 정할 거냐는 또 굉장히 민감한 그거 갖고 부분일 이제 것 싸움이 같고.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앞으로.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그냥 또 모르고 있다가 또 그냥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가지 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보 주체인 시민은 정보 활용에 따른 수익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권을 인정받은 민간 업체가 모든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불공정한 구조는 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 공유제 기본소득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물이나 토지, 태양, 광물 자원 등의 공유자산과 비슷한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네.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배타적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재산, 우리 공통의 부라는 얘기죠. 21세기 천연 자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21세기 천연 자원이고 우리의 클릭이 지금 빅데이터화 돼가지고 그럼요. 예, 그 이제 기업주들이 돈을 벌고 광고주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사적 자본이 멋대로 취득하거나 또 사업권을 따거나 해서 사적 자본과 대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는 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알파존님 별명을 제가 붙였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세 번째 자랑하시는 네. 거예요. 저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알파고에서 착안한 거거든요. 네네. 알파고는 딥토트 능력으로 자기가 이제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알파존님도 이제 딥토트를 하시는 분이다. 어, 네. 너무 영광이야. 깊은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 사유 능력은 알파존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수천간 년간 인류가 축적해온 공동의 자산이 당신의 두뇌 속에 녹아 있다. 네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중적으로 의미에서 알파존하고 붙였거든요. 너무 엄청난 의미다 여기에. 어머, 깊은 뜻 이런 여러 걸 깊은 뜻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네네. 아니 진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아이고야. 그래서 알파존님이 그 사유 능력을 지금 만인을 위해서 쓰려고 지금 매일매일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여기 앉아서 지금 이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알파존. 네. 네. 근데 말이죠. 네. 구글 알파고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네요.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붙기 전에 네. 그 자기가 알파고가 자기 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KGS라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16만 개의 기보하고 네. 3천만 개의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네. 네. 공짜로 가져갔다. 공짜로 쓰면서.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그거 야. 누가 둔 거예요? 그 바둑. 그 인류가 둔 거죠. 그 인류가 예. 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둔 네, 거죠. 우리 모두가 네.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돈 거예요. 네네. 예, 중국 그러니까요. 때부터 싹 가져다가. 예, 싹 가져다가. 그러니까 구글 알파고는 인류의 공동 자산에 기초해서 형성된 것에도 불구하고 네. 인류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결과된 그쵸. 거는 뭐냐? 구글 주식 가격만 올랐어요. 예, 그렇죠. 폭등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주주들만 돈 벌고. 네, 대주주만 돈 버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구글 네. 번역기. 구글 번역기 요새 구글 번역 잘 된다 그러시잖아요. 네. 점점 난리 갈수록 좋아지고. 걔네가 어떻게 그러게요. 번역하냐? 지네가 무슨 번역 지능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번역한 텍스트를 대조해서 네. 최상의 번역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번역한 거야? 우리가. 우리가 한 거잖아. 네네. 구글이 자율 자동차 개발하잖아요. 네. 얼굴 인식 능력 있고. 네. 걔네들이 얼굴 인식 능력이 어디서 생겨? 우리가. 우리 올리는 얼굴, 우리가 얼굴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이거 갖고 네, 지네들이 네, 하는 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유, 우리가 참. 이게 전부 인공지능을 만든 주체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인공지능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참여한 네. 거지. 그렇죠. 그럼 네.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에 대한 재산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재산권은 구글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지금 시대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개인정보의 빅데이터의 영리적 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음. 논쟁은 개인정보 보호냐 아니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냐 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음. 생산하고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만약에 돈벌이의 원천으로서 재산 가치를 가지게 된 것. 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 수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생산 수단이 된 건데 이 디지털 정보라는 게 네. 그러면서 부존 자원, 그러니까 자연 천연 자원, 자연 자원, 원자재 같은 마찬가지로 그 전통적인 사유 재산권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네. 그 자체로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잖아요. 부존 자원이라는 게 물,
공기 네, 네. 요즘에 그야말로 공유제라고 하는. 예. 공기도 요즘에 이게 담아갖고 팔기도 하던데 어쨌든 석유를 지가 만들었나? 물이나 토지나 우리가 아는 석유 같은 광물 자원이 어. 자연 상태 그대로의 우리가 그걸 부존자원이라고 하는데 네. 그대로의 자원은 그 누구의 소유예요? 그건 누구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어떤 이제 회사가 되겠죠. 네. 돈과 시간과 노력을 가해서 음. 거기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비로소 그게 사유자산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네. 저희 존 로크의 아, 네. 저 존로크가 사유재산 미워지려고 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의 노동이 사유재산권을 정당화하는 가장 유일한 근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 동일한 논리가 그 빅데이터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 부존자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원시 상태로 이렇게 널려 있는 부존자원으로서의 개인 정보는 네.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그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돈과 시간과 사람을 투자한 업체들에게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보의 원천적인 소유자인 우리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부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부당하죠. 그 전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논리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자본주의 역사란 것이 공공일부를 독점해서 사유화, 상품화하는 과정이 불가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개인 정보 영역으로도 음. 확장된 거라고 예. 볼 수 있죠. 그렇죠.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요. 정보 주체의 어떤 권한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우린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이상하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지 않게 보는 놈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놈들은 네. 이 사유 재산만이 최상의 가치다라고 하는 편향된 사고 방식을 그렇겠네요. 가진 사람들만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 정보들 그게 뭐가 됐든 네네. 나의 창작물은 아닐 수 있어요. 나의 능력하고 노력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들, 내 신상 정보들. 그래서 그 누구에도 귀속되지 않고 귀속될 네. 수도 없는 이런 개인 정보들을 우리가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봐야 된다. 네네네. 그 누구에게도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공공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사회적 공통자본이다. 그럼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을 누가 처음 썼냐면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인 우자와 히로우미라는 사람이 썼는데 네. 사회적 공통자본 범주에 공기, 하천, 산림, 물, 토지와 같은 자연자본이 있고 교통시설, 상하수도, 전력가스 같은 이런 그 SOC라는 사회자본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교육, 의료, 사법, 금융 같은 제도자본이 있다. 네. 이걸 사회적 공통자본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정의를 아. 했는데 네네. 이젠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네. 이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도 네네. 사회적 공통자본이 되는 게 맞다. 아, 그저 이게 세 가지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음. 자연자본, 사회자본, 제도자본이 아, 그게 사회적 사회적 공통자본의 예전에 구성 이게 요소다. 이제 예전에 이게 여기다 20세기 초 중반에 나온 이제 개념 규정인데 여기 더하기 디지털 자본을 디지털 정보를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네. 거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히로미가 처음에 사회적 공통자본을 얘기할 때는 20세기 자본주의의 산물이고 네. 21세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네. 인터넷은 누구 소유예요? 인터넷은 방송 주파수는 누구의 소유이며 네, 그다음에 네. 온갖 그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 누구 소유라고 볼 수 있느냐. 네네. 그래서 디지털 재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음. 21세기의 사회적 공통자본을 새롭게 네. 새로운 형태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심지어는 지금 도시와 농촌 같은 경우도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 보잖아요. 커먼스라고 아. 우리가 얘기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공통자본이라는 인식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죠. 이 사회적 공통자본 개념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개념화해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전달을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의미가 정확하게 좀 가깝게 전달될 수 있는지 사실 좀 고민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이제 공유부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공유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네. 공유자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건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와 네네. 유사한 생각에서 다 나온 생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공유 자산이라고 쓰잖아요. 우리나라의 네. 법적으로 공유 자산은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그렇죠. 공유 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유재란 말 법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네. 그걸 전혀 다른 의미로 공유 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공유재란 말도 네. 또 상품화될 수 없는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없는 사유재의 반대말로 경제학에서 또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뭘 그렇구나. 이게 문제가 사회적 있어요. 공통 자본은 시장제가 아닌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소유 관리하는 전통적인 공공재도 아닌 거죠. 공유자산이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속해 있는데 그래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사유될 수가 없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공유 사회 공통적인 재산이다. 음. 그럴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게 시장제도 아니고 뭐 네네. 어쨌든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아까 제도자본 같은 경우들 이런 네네. 것들은 다 기본권에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권의 영역이고 네. 그다음에 사회의 민주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이 공통 자본이라는 것의 성격이.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자신의 노력이나 시간, 돈을 투자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네. 그 원천이 사회적 공통자본에서 나온 것이다. 그럴 음. 경우에는 그거에 전적으로 그 회사의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개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나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 개인 정보인 내 주체, 네. 우리의 소유권적 권리가 빅데이터 사업체의 재산권에 우선한다고 봐야 돼요. 이 사회적 공통자본이. 네, 그래서 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무상의 사회적 공통자본을 기반으로 창출된 수익에 대해서는 네. 그것의 원천적인 소유권자인 우리가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대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게 맞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 어떤 배타적인 소유권이 네네. 아닌 모두의 소유면 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네. 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맞습니다.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의 사회적 공통자본을 기반으로 발생한 수익은 그 원천적인 소유권자인 우리 모두에게 네. 시민배당의 형태로 배분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모두가 그 공통자본, 그 공유재산 뭐라고 하든 뭐 이 대해서 일정한 지분이 있는 만큼 네. 공유제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우리가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21세기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빅데이터라는 디지털 재화를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네. 기본소득의 핵심 재원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마돈나님도 말씀하셨듯이. 네네. 사회적 공통자본인 빅데이터에서 나온 수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민 배당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된다. 전혀 진짜 너무 목이 메어셔갖고 네, 목이 메어 완전 공감이에요. 아까 우리 박수 쳤듯이. 네. 그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온갖 디지털 공유제들 많거든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의 재산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파괴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켜 왔잖아요. 지금까지 늘 그렇죠. 민영화든 그렇죠. 뭐든 네. 해가지고 네네. 이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방식이 뭐 금융기관들 돈 엄청 부채 날리고 해서 뭐 떼돈 벌 때는 자기 혼자 다 해먹다가 네. 망하면은 정부가 이제 세금 투여해가지고 이제 이런 살려내고. 것도. 네. 이익의 그러니까 사유화, 손실의 그렇죠. 사유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지금까지 너무나 네. 열심히 희생시켜온 신자유주의적 성장 방식이 네. 지난 20여 년 동안 소수의 특권만 보장하면서 불평등, 불공정을 확대 재생산 해갖고 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이것들을 용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더더군다나 특권이 이 세습되거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들고 일어난 게 바로 한국 같은 경우는 촛불 시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이제 엄청 관계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네. 이 망가져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것은 이게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더 이상 사익을 위한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디지털 정보, 개인 정보, 이거 뭐 빅데이터 지금 말은 많지만 우리가 아직 미처 이게 사익과 그 공익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21세기에는 이게 금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게 디지털 정보라는 게 네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인터넷 검색하고 또 페이스북 쓰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도 우리 개인 정보는 계속 흘러나가고 또 그것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 업체들은 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프랑스에서 구글은 17억 유로의 수익에 대해 0.3%가 채 안 되는 세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또 2억 유로를 번 페이스북이 낸 세금은 소득의 0.12%였다. 아하. 또 프랑스의 법인세율이 33.3%임을 고려하면 세금을 아예 안 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21세기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파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금광이 될 수 있는 이 21세기의 금광. 21세기의 금광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디지털 공유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권리를 다시 확인하고 또 더 이상 불공정 불합리한 세상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결의와 행동으로 저 이런 단어를 죄송해요. 맨날 써가지고 결의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렇다 6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